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 정상외교의 본무대인 유엔 총회 데뷔전을 치를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초고강도 제재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데뷔전 메인 이벤트는 21일로 예정된 기조연설입니다. 북핵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문 대통령 메시지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만큼 지금은 초고강도 제재에 국제사회가 단합할 때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재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유도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도 양자 다자 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정 마지막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 강화를 논의합니다. 14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도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안입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스포츠 제전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성원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와 한국경제설명회 등 3박 5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금요일 밤 귀국합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화성 12형을 쏘아올린 북한과 군사옵션까지 거론하는 미국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모처럼 만나 외교 무대에서도 극한 대립이 이어질지 아니면 예상외로 물밑 접촉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기조연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단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핵무장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끝에 부득이하게 핵무장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치 국면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북미가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최근 1년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이 유엔 무대를 발판 삼아 시도할 미국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미가 접촉하게 되더라도 국면을 전환시킬 만한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예, 계속해서 물밑 접촉은 있어왔고 이번 계기로 북미 간에 또 한 번 물밑 접촉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유엔 내에서 대북 정책의 분위기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접촉은 시도를 해보겠지만 이게 얼마나 성과를 가져올지는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한편 리용호 외무상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별도로 회동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대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두 정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해 최대한의 대북 압력을 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두 정상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국방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군사옵션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대북 제재가 북한의 압력을 가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지난달 송영무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실제 고려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와 전략폭격기 B-1B가 보름여 만에 다시 한반도 상공에 동시 출격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비행하며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의 B-1B 폭격기 2대가 목표물을 향해 폭탄을 투하합니다.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출격한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도 함께 작전을 수행합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보름여 만에 다시 한반도 상공에 동시 출격한 미군의 대표 전략자산 B-1B와 F-35B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4대와 함께 연합폭격 훈련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실시된 훈련에서는 북한군 지하 벙커를 파괴할 때 쓰이는 MK-84 폭탄 2발 등 모두 10발의 폭탄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들 편대는 강원도 태백 필승 사격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F-35B와 최대 61톤의 폭탄 탑재가 가능한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의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의 미군 전략무기 전개와 연합훈련은 앞으로도 줄지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해역 전개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성국입니다. 미국 공군의 B-1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어제 오전 규슈 주변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미국 해병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 4대도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폭격기와 전투기 총 10기가 훈련을 함께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은 한미일 3개국의 연대를 보여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추방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잇따른 핵실험 등 도발 때문에 북한 대사가 이달 30일 전에 스페인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각국의 북한과의 외교 관계 중단을 요청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길 주 멕시코 북한 대사도 추방 명령을 받고 지난 14일 멕시코에서 쿠바로 떠났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국면에서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응하는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안보리 결의가 민족 멸살 책동이라며 전면적 제재가 감행되는 지금이 100% 자급자족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살 길도 갈 길도 오직 자력갱생의 한 길이라며 자력갱생 대진군이라고 의미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국면을 역으로 이용해 내부 단속의 강화 계기로 삼는 겁니다. 조선중앙TV도 각 공장과 발전소마다 목표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 있다며 자력갱생을 적극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더욱 큰 기적과 대피약적 혁신을 이룩해 나아가자. 이처럼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지난해 말부터 확연히 달라진 안보리 제재 수위에 북한 내부의 타격층이 그만큼 확대된 결과로도 해석됩니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제재, 1년에 몇 가지 제재들은 종전과 차원이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수출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한선을 설정을 하면서 그것이 일반 그런 무역회사 권력층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영향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죠.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꽉 막혔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자극했던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는 한편 보수 야당에서도 한껏 몸을 낮추며 대화의 물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준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해 읍소 작전에 나섰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도 추미애 대표의 생떼 발언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당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추 대표는 결국 몸을 낮췄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추 대표의 유감 표명 이후 꽉 막혔던 김 후보자 인준 전국에 일단 숨통은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바른정당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부적격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 역시 표결 처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것도 의원총회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만 표결에는 참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만 24일 이전 표결이 가능할지 또 표결에 들어갔을 때 가결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야당의 불가 입장에 맞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찬성표를 민주당이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네, 바른정당이 11월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당의 양대 축인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빅매치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바른정당이 11월 13일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당원 대표자 회의를 총괄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이전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추석 밥상머리에 화제를 올려놓겠다는 전략입니다. 관심은 지지율 침체 등 총체적 위기에 빠진 바른정당호를 이끌 새 선장으로 누가 선출되느냐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이름이 자천 타천 거론되는 가운데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원만하게 당원 대표자 대회를 치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지도나 지방선거 흥행면에서 당의 최대 주주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뜨거워 창당 이후 첫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통합하는 명분을 쌓고 자강파는 당세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출마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바른정당의 최대 화두인 통합파와 자강파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출마 여부를 떠나 자강파, 통합파의 대리전 양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해운 전 바른정당 대표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정은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이나 내일 이 전 대표에 대해 검찰에 입건 지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상가연합회로부터 기부금 5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총선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씨는 중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속옷에 숨겨 들어와 즉석만남 앱으로 여성을 물색해 같이 투약하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첫째 아들 26살 남모 씨에 대해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스마트폰 조건 만남 앱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 중인 것을 포착하고 서울 강남구청 근처 거리에서 남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 씨는 최근 중국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남 씨는 자취방에서 한 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거주지에서는 남은 필로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간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후임병들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독일 출장 중인 남 지사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들이 죗값을 치르고 더욱더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20명의 수사 인력이 고위공무원이나 검찰,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 설치안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우선권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아서 공식 출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법무부발 검찰개혁을 이끄는 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공수처는 120명 규모의 수사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장이 이끄는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바탕으로 2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의 권력형 비리를 전담 수사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권력형 범죄의 수사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고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의 제19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건데 이 경우 권력형 비리뿐 아니라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안과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부와의 공식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되 검찰의 동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데다 120명의 수사 인력을 놓고 슈퍼 공수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조정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공직자들과 검찰 등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돌도 예상됩니다. 공수처 설치안이 마지막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단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등 윗선과의 공모관계를 추적하며 원세훈 전 원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시작으로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나온 문 씨는 경악스럽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대상자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배우 문성근 씨는 경악스럽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체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당시 국정원의 공작을 두고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야말로 국격을 있는 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 씨는 자신이 받았던 광범위한 세무조사 등 피해 정황을 토로했고 배우 김민선 씨가 최대 피해자라며 당시 국정원의 외압이 심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극우단체 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의혹도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를 모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방송인 김미화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82명의 인물 중 주요 피해자들의 조사를 마친 뒤 범행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들로 수사의 칼끝을 옮겨갈 예정입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핵심 수사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별도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검찰은 국정원이 실제 조직적으로 언론 장악을 실행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름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관제 시위를 지원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계자들을 줄 소환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오전 보수 성향 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엄마부대는 어버이연합과 함께 촛불 집회 반대 시위를 하거나 박 전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인 단체로 검찰은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이들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2012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이 직접 결제한 문건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각종 선거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결재 사인이 있는 국군 내부 비밀문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월 작전 지침 문건에는 사이버 심리전이 대비할 주요 행사에 핵안보 정상회의 외에 총선과 대선이 적시돼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 작전 결과 보고서에는 이른바 종북 의원이 정부 예산을 다루는 국회 개수위에 배정된 것에 대한 여론이 찬성 30%, 반대 70%였는데 작업한 결과 찬성 2%, 반대 98%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점에 저는 국방부 장관,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이버 심리전이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원은 또 김 전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기무학교를 찾아 직접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교육을 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작전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김 전 장관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댓글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통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네,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증언은 거부하고 소회를 밝히면서 자신이 제대로 모시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울먹였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법정에 들어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간단히 목례를 나눈 정 전 비서관은 자리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재판부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이 재판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증인으로 나가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냐는 기본적인 질문마저 대답을 거부하다가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야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이번 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아 가슴이 아팠다며 박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해선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주기는 했지만 국정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뿐이고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나간 뒤엔 박 전 대통령 변호인까지 울먹이며 의견 진술을 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말미에 잠시 눈가를 화장지로 훔치기도 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신문은 1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주소 등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지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조 회장이 회사 돈 유용에 관여했는지 조사한 뒤 비슷한 의혹을 받는 삼성그룹 일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회사 돈 30억 원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오늘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합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비 30억 원가량을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회사 돈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무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대한항공 자금 일부가 빼돌려진 정황을 잡고 지난 7월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한진그룹 고문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은 애초 지난달 말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신병 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 부부를 조사한 뒤 회사 돈이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공사비에 쓰이는 등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 이후 10년 만에 재벌 총수를 소환하는 경찰이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 7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6명은 검찰에, 13세를 넘지 않은 가해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한 여중생 14세 A형과 B양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B양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을 공사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모든 학교 폭력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누출로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며 콜센터에 수백 차례 전화해 보상을 요구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가스 누출은 없었고 아이가 없는 미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도시가스 상담실 직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몸을 밀치더니 의자를 던질 듯 집어듭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가스가 누출돼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며 거친 언사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말은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3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가스 누출도 없었고 미혼인 남성에겐 아이도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달 20일부터 닷새간에 걸쳐 도시가스 콜센터에 무려 217차례나 전화를 걸어 하루 평균 5시간에 걸쳐 욕설과 폭언까지 일삼으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김 씨는 보상금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줄기차게 지속된 그의 폭언에 콜센터 직원 중 일부가 실신하고 환청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시가스 측이 이후 김 씨 아파트에 가스 누출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김 씨는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씨는 콜센터가 자신의 전화에 성의 없이 응대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어제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와 경기 안양의 음식점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또 경기 이천에서는 차량 2대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덕재 기자입니다. 아파트 5층에서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향해 물을 뿌려봅니다. 어제 오전 1시 35분쯤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내부 일부가 소실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탔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주민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52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음식점 안에서 검은 연기가 흘러나오고 소방대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56명이 출동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방기구 등이 불에 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냄비 속에서 끓던 기름 중 일부가 기화되면서 가스불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도로 위에 차량 한 대가 전복돼 있고 곧이어 안에서 여성 한 명이 실려 나옵니다. 어제 오후 1시 17분쯤 경기 이천시 중리동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70살 은모 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이천에서 여주 방향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모 씨 등 4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지난 17일 강릉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 목숨을 잃은 강릉 소방서 소속 고 이영욱 소방이와 이호현 소방사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10시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거행됩니다. 강릉도청장으로 거행되는 연결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료 소방관 등이 참석해 업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두 소방관의 영령을 위로합니다. 각각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훈장 추서가 추진되는 고인은 연결식 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관 묘역에 안장됩니다. 지난 주말 사립유치원이 휴업 엄포를 놨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갈팡질팡했던 사립유치원의 행보가 애꿎은 학부모들의 애만 태우며 오히려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사태는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휴업에 들어간 사립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 철회와 별개로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엄마들의 분통은 가라앉지 못했습니다. 켜보고 있다. 한유총은 조심해라. 주말 내내 휴업 철회와 강행을 수차례 번복하며 혼란을 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휴업을 한다, 휴업을 안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없잖아요. 국공립유치원의 자리가 부족한데 왜 사립유치원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반대하는지. 사립유치원으로서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는커녕 화만 키운 꼴이 된 겁니다. 더욱이 휴업 철회와 강행을 오가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내분에 휩싸였고 업계가 주장하는 재산권 강화 등은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사립유치원의 지원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병행해 반복되는 휴업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특수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은 강서구뿐만이 아닙니다. 서초구와 중랑구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장애 학생을 둔 부모 단체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옛 언남초등학교 부지.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나래 학교가 들어설 곳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나래 학교의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이렇게 부지까지 선정한 상태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약속한 이 마을의 정상향 문제를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 협상이나 협의를 하지 않고. 학교가 들어설 염곡마을은 건물을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특수학교를 드리는 대신 4층까지 허용하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높여달라는 요구입니다. 중랑구의 동진학교도 계획이 세워진 지 4년이 지났지만 부지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3월로 개교일이 밀린 동진학교는 부지가 정해진다 해도 인근에 들어선 노인복지시설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이처럼 특수학교가 장애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도 설립에 난항을 겪자 학부모들은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학교 수가 적다 보니까 한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커리큘럼에 맞지 않는 장애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적인 공백이 생기고. 전문가들은 우진학교처럼 주민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등 상생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임대료 조정을 요청한 롯데면세점과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이달 말부터 롯데면세점과 임원급 협의를 거쳐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롯데 측이 개항 때부터 지속적으로 면세점을 운용해온 만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사드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지난 12일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일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으면 롯데면세점은 올해만 2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가 청년 취업난 완화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면 10년 후에는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구직 포기 사례가 속출하자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낮은 임금을 보존해줘 구인,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엔지니어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대기업 쪽으로 페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에 와보면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우선 청년연금은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가 10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경기도 역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금을 받아서 만료될 때까지 돈을 모은 다음에 제 꿈인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제주 분야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매달 30만 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고 복리 후생을 위해 연간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최소 15% 이상의 실질 임금 상승이 기대됩니다.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소제조기업한테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최소 1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평창올림픽 기념 지폐인 2,000원권이 판매 일주일 만에 일부 판매처에서 매진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전지형 기념 지폐는 12개 판매 기관 중 6곳에서 마감됐고 나머지 기관의 할당량이 80에서 90%가량 소진됐습니다. 24장 전지형은 판매가 16만 8천 원으로 이번에 4만 세트가 판매됩니다. 2장 연결형도 우체국 등에서 마감됐고 다른 곳에서도 최대 80%가량 팔려나갔습니다. 다만 판매가 8천 원인 낱장형은 대부분 기관에서 할당량의 30% 정도만 팔린 상태입니다. 8월 폭염과 폭우에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잠정치는 102.2로 7월보다 0.3%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내며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산물이 14.2%나 폭등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는 2010년 9월 18.8%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네, 김영란법 이후 첫 추석, 선물수가 뚝 끊기면서 농가 피해가 큽니다. 이런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서울 광화문에 추석맞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와 탐스럽게 여문 배, 명절이면 빼놓을 수 없는 한가까지. 추석까지는 아직 보름이나 남았지만 서울 광화문 광장은 명절 분위기입니다. 사람들로 붐볐는데 지갑 여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가 상품 홍보를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침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개도 팔리진 않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명절 대목을 맞아 농가는 울상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른바 착한 선물 캠페인. 선물 포장엔 이렇게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붙입니다. 김영란법을 지키면서도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입니다. 행사장을 찾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착한 선물을 구매합니다.
이게 물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선물하기 좋은데 얼마입니까? 45,000원. 45,000원? 아, 딱이네. 그러면 제가 45,000원. 자, 이게. 네. 광화문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연휴 전까지 착한 선물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명절 이후 김영란법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아 전방위 경영비리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 2달 만에 하성룡 전 카이 사장을 오늘 오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원가 부풀리기와 회계 사기, 그리고 채용 비리 등 카이의 경영비리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4일 카이 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카이의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독일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늘 오전 장남의 필로폰 투약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 표명을 합니다. 남 지사의 장남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서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요. 이에 남 지사는 어제 SNS에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국민과 도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사의 장남은 지난 2014년 군복무 시절에도 후임병 폭행, 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압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방송인 김미화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해 상황에 관해 조사를 받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SNS에 김미화는 KBS 내부에 출연 금지 문건이 존재해 출연이 안 된다라고 적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낮부터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아침부터 하늘이 뿌였습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수치부터 확인하게 되실 텐데요. 지금 일부 충청 이남 서해안 곳곳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때문에 서쪽 지방 계신 분들은 계속해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호남 지역은 평균 나쁨 상태를 보이겠고 제주는 오전 한때, 수도권과 충청은 오후 한때 나빠지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에는 비도 내립니다. 중부와 전북, 영남 내륙에 오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벼락이 치겠고 중부 내륙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갑니다. 서울은 최고 27도, 대구 29도, 전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동해안에서는 계속해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낮아질 걸로 예상되고요. 하늘도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단 아침에는 부쩍 서늘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